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하 통로 벽면에 총알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게 뻗은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하는 자도 있었고 완전히 기절한 자도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권총 3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자의 등 뒤로 차갑고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주변에서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경악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심리 상담을 하러 다니던 그 조용한 여성이 어떻게 조폭 조직원 10명을 단숨에 제압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여인이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들어온 걸까요? 그 평범해 보였던 모습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간을 열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미옥의 새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혼자 살기엔 조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에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8살 젊은 여성의 얼굴.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강지연. 미옥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엄마 일어났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딸은 석 달 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교도소 내부 시설 점검 중 추락사.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례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 속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강미옥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경찰청 소속입니다. 따님 건으로 꼭 한번 뵙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십니까? 미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이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도 치렀고 유품도 정리했습니다.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뵙는 게 좋겠습니다. 미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예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오후 2시. 종로 쪽 찻집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딸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미옥은 골목 안쪽 2층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미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작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미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미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메모리였습니다. 이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남긴 겁니다. 사고 나기 사흘 전 제게 직접 맡겼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 경위는 교도소 내부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비 임무였습니다. 소장급 인물이 조직과 결탁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보를 흘렸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경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순간 찻집 안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옥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머님께 이걸 전해드립니다. USB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연 경위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사고 나기 하루 전 녹음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겁니다. 미옥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십니까? 경찰에서 직접 조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전 어머니시니까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딸의 사진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미옥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음성이 떨렸습니다. 딸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 큰 조직이 있어요. 소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더 높은 곳까지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내부에 누군가 있어요.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효도 못 해드려서. 엄마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해서.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미옥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의 향기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 딸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펜, 노트, 경찰교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베레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베레모.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베레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이틀 후, 미옥은 서울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은퇴 안경.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이 온화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사였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미옥과는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미옥보다 5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형, 언니, 동생들끼리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박진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옥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입니까? 미옥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5년쯤 됐나요, 오빠? 그러게요. 시간 참 빠릅니다. 웨이터가 와서 물을 따라주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박진우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신 거 아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지연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진심으로 슬퍼 보였습니다. 미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오빠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하시더군요. 박진우의 포크 움직임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박진우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미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은 말씀 안 하시더군요. USB 하나를 주셨어요. 지연이가 남긴 녹음이라고 하시면서요. 박진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초도 안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미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교도소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극비 임무였다고요. 박진우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미옥 씨, 그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다니요? 박진우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 경위가 수행하던 임무는 맞습니다. 극비였습니다. 교도소 내부 비리 관련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습니다. 미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사고였습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교도소 내부 시설이 노후되어 있었고 점검 중 추락했습니다. 감식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미옥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옥 씨께 그런 걸 전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극비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겁니다. 혹시 그 사람 연락처라도 받으셨습니까? 미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USB만 주시고 가셨어요.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박진우의 질문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미옥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박진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손 떨림을 감추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더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우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미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직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왜 수사를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밀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가 모두 사라집니다. 관련자들이 도망갑니다.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가 미옥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미옥 씨,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연이 일,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미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우리 사이 아닙니까? 어릴 때 생각해서라도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박진우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옥은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여성이 서 있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빠, 당신이었군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박진우의 첫 반응. USB 내용보다 누가 줬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진짜 도우려는 사람이라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물었을 겁니다. 손가락 떨림. 배신자 얘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눈동자 흔들림. 더 높은 곳 연결 얘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오빠였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미옥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미옥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나무들, 하늘.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교도소. 모든 답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곳. 진실이 묻혀 있는 곳. 비밀이 숨겨진 곳.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한 달 전 몰래 계약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들만 있었습니다. 미옥은 불을 켰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교도소 평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이가 몰래 빼낸 자료였습니다. USB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위치, 교도관 순찰 동선, 비상구, 환기구. 미옥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지하 3층. 공식 기록에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건축 도면에만 존재했습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표시해둔 것이었습니다. 여기. 미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공간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관하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옥이 받았습니다. 미옥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최은숙이었습니다. 미옥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언니, 내일 만나자. 내가 부탁한 물건들 다 준비했어. 고마워요, 언니. 우리 사이에 고맙긴. 그런데 미옥아, 정말 들어갈 거야? 거기? 혼자? 네. 조심해. 무리하지 마. 알아요, 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부터였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옥은 한강변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만나 상자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미옥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장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녹음기, 위치 추적기. 모두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정교했습니다. 카메라는 안경테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단추만 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신발 깔창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옥은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상자를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 단정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화장을 옅게 했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은숙이 준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이었습니다. 대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블라우스 첫 번째 단추를 달았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깔창 밑에 추적기를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미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미옥은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철조망이 위를 둘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 왔다고. 소장실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경비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통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옥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세 대가 보였습니다. 정문, 대기실, 복도 입구. 사각지대는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 교도관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강미옥 씨십니까? 미옥이 일어났습니다. 네. 따라오십시오. 교도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옥의 구두 소리, 교도관의 군화 소리. 양쪽으로 철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탔습니다. 3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소리.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복도였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문이었습니다. 표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장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시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표창장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각진 턱선, 날카로운 눈매, 머리는 짧게 깎았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 강태식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미옥 선생님. 미옥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강태식의 손아귀에 힘이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낮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태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옥의 이력서였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심리학 박사에 상담 경력이 20년이시네요. 미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트라우마 치료 전문이시라고요? 네. 주로 범죄 피해자 상담을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력서는 가짜였습니다. 학위증도 가짜였습니다. 경력도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어떤 검증에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교도소의 심리 상담이 절실합니다. 수감자들이 불안정합니다. 폭력 사건이 잦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사흘입니다.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급여는 한 달에. 금액을 말했습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상관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상담실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식이 일어났습니다. 미옥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옥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도관이 앞서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철문들을 지났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미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도소가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탑. 들어왔다.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의심받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교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복도 길이, 철문 개수, CCTV 위치, 엘리베이터 속도,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장실 위치도 표시했습니다. 3층, 복도 끝, 창문이 남향이었습니다. 지하는 어디일까? 평면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하 3층, 빨간 표시, 딸이 남긴 마지막 단서. 미옥은 그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들어갔어? 응. 내일부터 출근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조심해. 응.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베레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 경찰 특공대 마크. 피 얼룩. 꺼내들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연아.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들어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부터였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매주 월수금 교도소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들어가 오후 4시에 나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수감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평범한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설 때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교도관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모두 촬영했습니다. 밤마다 원룸으로 돌아가 정리했습니다. 지도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옥은 상담을 마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 퇴근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확실하지? 네, 소장님. 물건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미옥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어야 해. 걱정 마십시오. 루트는 확보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옥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봤습니다. 두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강태식 소장과 교도관 한 명이었습니다. 그 교도관은 키가 컸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미옥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그들이 나온 쪽을 봤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벽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테두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미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였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눌러봤습니다. 아래쪽을 눌렀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어두웠습니다. 미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계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세 층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끝났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지하 복도였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은 콘크리트였습니다. 파이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 또 창고였습니다. 복도를 더 걸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미옥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옥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떨어뜨리면 큰일 나. 짐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미옥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통.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6명의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통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강태식 소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단추 속 녹음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물량은 이전보다 2배야.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외부 루트는 완벽해. 11시에 차량 들어오는 거지? 맞아. 후문으로.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그때 강태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여경 기억나? 미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 지연이? 그 귀찮던 년. 두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판 게 문제였지. 그래서 처리한 거 아니야. 깔끔하게. 추락사로 했지. 완벽했어. 강태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옥은 문 앞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숨겨진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문으로 갔습니다. 퇴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옥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원룸에서 준비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바지, 검은 상의.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손전등. 거울을 봤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증거 잡았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교도소 후문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미옥은 담장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분. 곧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후문이 열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검은색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번호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도관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미옥은 트럭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안경 카메라가 촬영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후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미옥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미옥은 평소처럼 교도소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상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흉터 얼굴의 그 교도관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식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전 미옥이 작성한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수감자 김대호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김대호가 자해 충동을 보인다고 적었는데 사실이냐고. 미옥이 대답했습니다. 상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강태식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대호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자해 충동이 있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미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심한 것 같았다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고. 미옥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부 인물인 것 같았다고. 같은 수감자 중에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대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옥이 꾸민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김대호가 그 사람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혁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옥은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호가 그 사람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강태식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턱을 만졌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고. 김대호가 소장님에 대해서도 불안해했다고. 소장님과 두목이 너무 가깝다고. 자기가 버려질까봐 두렵다고 했다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그날 오후 미옥은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최진혁 수감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리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육질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조폭 두목 최진혁이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옥이 말했습니다. 간단한 면담이라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다고. 최진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상담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다고. 김대호 씨가 그러던데 요즘 두목님이 예민하시다고. 최진혁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미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대호가 상담 중에 말하더라고. 두목님이 요즘 소장님한테만 신경 쓰신다고. 자기들은 신경도 안 쓰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믿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혁이 나갔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녹음한 파일을 들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 최진혁의 목소리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강태식의 음성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최진혁의 음성도 편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의심만 심으면 됐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미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편물 2개를 보냈습니다. 교도소 앞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진혁 앞으로, 다른 하나는 강태식 앞으로. 두 봉투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미옥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교도소 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반박했습니다.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틀어졌습니다. 미옥은 상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시작됐다.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장실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혁이 소리쳤습니다. 형님께 보고하겠다고. 소장이 배신했다고. 강태식도 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로 최진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미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교도소 쪽에서 차량 2대가 움직였다고. 추적 중이라고. 미옥이 답장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거의 다 됐어. 하지만 미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배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목요일 새벽 2시 미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차량 3대가 나왔다고. 방금 전 급하게 움직이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미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추적 중이라고. 그런데 미옥아, 조심하라고. 미옥의 신원 조회가 들어왔다고. 미옥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은숙이 설명했습니다. 아까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서 미옥의 이력을 조회한 흔적이 있다고. 강미옥 심리상담사로. 미옥이 물었습니다. 누가 조회했냐고. 박진우였습니다. 그 차장. 미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물었습니다. 조회 결과는 어떠냐고.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든 신원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시간 문제라고. 깊이 파면 들통날 수 있다고. 은숙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미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다고. 마지막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고. 은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이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조심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미옥은 평소보다 일찍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상담은 10시부터였습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큰 싸움이 있었대. 소장님과 두목이. 거의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 미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습니다.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미옥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교도관이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말하라고. 교도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큰 문제가. 소장님이 수감자들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미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에 창고가 있다고. 거기서 물건을 빼돌리고 있다고. 마약인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도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다고. 미옥이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고. 교도관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외부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부 사람들은 다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교도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자 경찰이 죽었다고. 1년 전쯤. 추락사라고 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봤다고. 그날 밤 미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소장님이 그 경찰을 지하로 데리고 갔다고.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교도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기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옥은 교도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라고 했습니다. 미옥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기가 신고해야 하냐고. 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고. 신고했다가 당신이 다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옥이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지하로 가는 길을 아냐고. 숨겨진 문 말고 다른 루트가 있냐고. 이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구가 하나 있다고. 1층 동쪽 끝. 창고 뒤쪽에. 그곳으로 지하까지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6279라고 했습니다.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나가보라고. 누가 볼까봐. 이준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트도 알아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옥은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1층 동쪽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문 앞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빛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청소도구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뒤쪽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철문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미옥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6279.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미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왔던 그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열쇠 자물쇠였습니다. 미옥은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철사 2개였습니다. 얇고 단단한 철사.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30초쯤 지났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미옥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깜빡거렸습니다.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옥은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약이었습니다. 미옥은 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안경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수량, 금액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최진혁. 그리고 또 다른 서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진우. 미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경찰청 차장. 미옥의 옛 지인. 그가 진짜 배후였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모두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식과 흉터 교도관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제 자물쇠가 이상했다고. 흉터 교도관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통 개수도 맞고 서류도 그대로 있다고. 강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장님이 신경질적으로 구신다고. 보안 철저히 하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나가자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옥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창고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미옥은 교도소 담장 밖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방에는 증거 USB와 작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숙에게서 문자였습니다. 박진우가 지금 교도소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장 옆 나무를 탔습니다.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 올랐습니다. 철조망을 절단기로 조용히 잘랐습니다. 틈을 만들었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교도소 아니었습니다. 감시탑에서 빛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미옥은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벽에 붙어 움직였습니다. 건물 뒤쪽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6279.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미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강태식이 반발했습니다. 최진혁이 자기한테 고함을 쳤다고. 자기가 배신했다고. 차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고. 박진우는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냐고. 미옥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 소장, 조폭 두목 최진혁, 그리고 박진우 차장. 세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마지막이라고. 그 후로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강태식이 반발했습니다. 약속이 다르다고. 박진우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최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박진우의 대답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식과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진우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자기라고. 자기가 없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누구냐고. 최근 이상한 일이 많다고. 세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미옥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복도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딱!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옥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돌아봤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미옥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빠. 박진우의 입이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냐고. 미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걸어 들어왔다고. 최진혁이 주먹을 쥐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손을 들어 최진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미옥을 봤습니다. 미옥이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박진우가 되물었습니다. 제 딸, 강지연. 기억하십니까? 순간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경이 미옥의 딸이었냐고.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혁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여기까지 와서 복수하겠다고.
혼자서. 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면 충분합니다. 순간 최진혁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주먹이었습니다. 미옥은 몸을 돌렸습니다. 살짝만.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미옥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최진혁의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퍽. 최진혁이 비틀거렸습니다. 미옥의 손날이 목덜미를 쳤습니다. 정확한 급소였습니다. 쿵. 최진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달려들었습니다. 큰 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더 빨랐습니다.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절을 비틀었습니다. 강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옥이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꺾어 고정했습니다. 움직이면 부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신음했습니다. 박진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권총을 꺼냈습니다. 미옥을 겨눴습니다. 미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옥아, 거기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미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었냐고. 미옥이 비웃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제 딸을 죽였습니까? 박진우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너무 깊이 파들었다고.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28살 젊은 생명을.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미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길을 택하신 겁니까?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총구가 미옥의 이마를 향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네도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검은 제복 헬멧, 방패. 수십 명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총 내려놓으라고. 수십 개의 총구가 박진우를 향했습니다. 박진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진우 차장을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마약 밀매, 공무원 부패, 살인 교사 혐의로. 박진우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미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검찰총장이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옥이 보내준 증거 덕분이라고.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끌려가면서 미옥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끌려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미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다 끝났어. 창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아, 보고 있니?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법원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진우, 강태식,
최진혁. 세 사람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미옥이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거래 장부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교도관이 증언했습니다. 지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날 밤 소장이 지연을 지하로 데려갔다고.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우, 무기징역. 강태식, 징역 25년. 최진혁, 징역 30년.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경찰청 앞마당이었습니다.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강지연 경위 명예회복 추모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찰들, 동료들, 시민들. 단상에 지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강지연 경위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연 경위에게 특별 공로 훈장을 추서한다고 했습니다. 미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옥은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 명예가 회복됐어. 이제 모두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경찰이었는지 알아. 사진 속 지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옥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옥이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한 거라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연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닮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미옥이 웃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날 닮은 게 아니라 내가 지연이한테 배운 거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은숙이 미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잖냐고. 응, 이제 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옥은 묘지에 왔습니다. 딸의 묘 앞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꽃을 놓았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던 하얀 장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내 원수를 갚았어. 내 명예도 되찾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배웠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였는지. 묘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럽지? 이런 일 해냈잖아.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제 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해올게. 묘석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일어서서 뒤돌아 걸었습니다. 묘지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산다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미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딸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옥도 싸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불의가 많다는 것을, 아직도 싸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싸울 것입니다. 딸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를 위해. 버스가 멈췄습니다. 미옥이 내렸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숙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지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리고 이렇게 한 어머니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강했던 여성. 필요한 순간 다시 일어섰던 어머니. 강미옥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미옥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들. 사랑하는 일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의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세상의 모든 엄마 화이팅! 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의 평범한 영웅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